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새해 인사부터 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로 40대 중반이 된 한 여성이에요.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들어보니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었고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도 이곳에 제게 있었던 사연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상처받은 제 지난 일들을 지금부터 잘 들어봐 주세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장래희망을 적는 란에 늘 당당하게 현모양처라고 썼었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피아노도 잘 쳤고 공부도 꽤 잘했고 담임선생님께도 신임을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늘 조용했고 반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묵묵히 나서서 앞장서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묵묵하게 내조를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내조를 잘하니 가정은 평안했고 남편도 승승장구하더라고요. 훗날 늙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고마우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딱 이게 나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현모양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저 장난인 줄로만 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은 남편 뒷바라지할 생각만 하네. 그래 실컷 해봐. 엄마 나 진짜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내 꿈이야. 네 인생이 그리 마음대로 쉽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니. 현모양처도 좋지만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너만의 일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오빠처럼 말이야. 제게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욕심이 많고 되고 싶은 꿈도 너무 거대한 야망가였죠.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다가 의사가 되고 싶다던 오빠는 어린 시절부터 제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기도 많이 했었어요. 2살 터울의 오빠와 저는 참 많이도 다투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제 친구나 오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서로 팀으로 싸우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유치한 것 하나로도 남매들은 충분히 많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던 사이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작은 가게를 하나 하셨는데 주말에도 항상 가게 때문에 바쁘셨어요. 저희 남매에게 신경 쓰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서 아쉽긴 했어도 마음씨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울고 웃으며 몇몇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학창시절을 재미있게 보냈고 대학생활이 되었어요.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며 자유롭게 사는 삶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들 어울려 술도 한 잔씩 마시고 나이에 구애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선배였는데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었죠. 그 선배는 제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여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 충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굳이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건데? 넌 하고 싶은 꿈도 없니? 여태껏 살아온 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너를 위해서 살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 나도 충분히 그러고 있어. 현모양처럼 무슨 희생만 하고 그러는 삶은 아니잖아. 난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내가 바라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야. 오빠는 왜 남의 꿈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2년 정도의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점점 지쳐가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남친은 다른 여자를 만나더군요. 그 여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세서 웬만한 남자들은 말싸움으로 이겨버리는 약간 드센 선배였어요. 남친은 저처럼 꿈이 없이 사는 여자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고 그런 여자가 좋다며 저를 보기 좋게 차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2명 정도의 남자친구를 사귀긴 했지만 지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을 생각할 만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저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제 친구에게서 소개팅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집안은 별로인데 남자가 가진 능력도 워낙 좋고 말수도 별로 없어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외향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불편한 면도 있었거든요. 조용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원했었죠.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는 딱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입술이 어찌나 두꺼운지 솥이 하나를 얹어놓은 듯해 보였고 말을 하는 족족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남자가 적으로 입술이 두꺼우면 말이 많이 없고 묵직하다고 하던데 그 남자가 딱 그래 보였거든요. 저는 첫 만남에서 그 남자에게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하게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졌지만 그 만남 자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먼저 연락을 했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그 남자가 얼마나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반가움을 표현해버렸어요. 잘 지내셨어요?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저 정말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갑죠? 아, 그러세요? 저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살다 제가 먼저 남자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처음이라서 제 스스로도 놀랐네요. 다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취미 활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말해주었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대신 짝을 이루어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그 사람들과 술자리를 한 번씩 하긴 한다면서 저보고도 운동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운동에 진짜 소질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 한 번 하면 넘어졌다가 일어났냐고 놀림도 받았고 특히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진짜 못했었거든요. 그 남자의 말에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도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보는 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2달 정도를 만난 후에 드디어 연인이 되었어요. 얼마 만에 하는 연애인지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남자는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저를 대해주었고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건 없어도 그저 그런 점이 좋았어요. 제 스타일하고도 잘 맞았고요. 몇 달을 연애하면서 저희는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남친은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게 된 커플과 함께 자리를 하자고 하더군요. 커플 데이트라니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왠지 남친에게 제가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 커플은 남친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외향적인 부분도 좀 많았고 외모만 보기에도 운동을 참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특히나 커플의 그 여자는 제게 첫 만남부터 말을 편하게 하면서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반가워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다. 정말 참하게 생기셨어요? 저보다 2살 아래라고 하는데 맞죠? 우리 편하게 지내요. 언니 동생처럼.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니까요. 어때요? 네? 아, 네, 저도 반가워요. 좋아요. 저도 언니가 갖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좋아? 그럼 내가 먼저 말 놓을게. 운동 뭐 좋아해? 다 같이 커플 운동도 하고 그러자. 우리는 배드민턴도 치고 볼링도 가끔 치고 그러는데? 저는 운동을 잘 못해서요.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없으면 어때? 이제부터 하면 됐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무슨 선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많이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 저는 그 커플과 배드민턴을 치러 가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운동복이나 신발도 없는 채로 갔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남친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말도 없이 조용하던 남친이 운동이 시작되니 엄청 빠르고 와일드하게 치는 모습이 반전이었거든요. 진짜 최고로 멋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친 못지않게 커플의 모습도 멋지더라고요. 특히 그 언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날렵하게 잘 치시든지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머리로는 그 언니처럼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공도 라켓에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꽝이더라고요. 혼자만 바보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날은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제가 표정이 좋지 않으니 남친이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래? 오늘 운동이 잘 안 돼서 속상해? 처음엔 다 그래. 난 너보다 더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에 더 잘해보자. 내가 아주 잘 알려줄게. 아닌 것 같은데? 운동신경 엄청 좋던데 뭘. 나만 그런 것 같아. 슬퍼. 아니라니까. 나도 몇 년을 해서 이 정도지. 처음엔 너보다 훨씬 완전 못했어. 별것도 아니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잘해보자고. 남친의 격려를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뒤로 남친 몰래 배드민턴 채를 사서 오빠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오빠 역시 남자라고 운동신경이 저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귀찮아하면서도 퇴근 후에 저와 시간이 될 때마다 동네에 나가서 쳐주긴 하더라고요. 아이, 야, 너 바보냐? 드럽게 못 치네, 정말. 공 똑바로 치라고. 두근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어떡해. 쳐주려면 좋게 쳐줘. 성질이야. 아니, 네가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다시 똑바로 공 끝까지 보고 잘 맞춰봐봐. 잔소리는 많이 했어도 오빠는 제 실력이 늘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함께 해주었어요.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오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오빠와 연습을 한 덕분에 아주 조금씩 실력이 늘긴 했습니다. 적어도 공을 맞추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운동을 즐기는 남친과 그 커플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실력이었죠. 한번 만남을 갖고 나니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그 커플들과 만남을 하게 되었고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몇 번 운동을 더 하고 나니 짜증이 슬슬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왜 이런 만남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문제로 서운함이 폭발해서 남친에게 말했어요.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지. 여자친구인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굳이 왜 계속 그런 만남을 하는 거야. 나 싫어, 오빠. 그래, 알았어. 네가 싫다면 커플 데이트고 뭐고 다 하지 말자. 그냥 나 조용히 혼자 여태껏 했던 대로 운동할게. 그럼 됐지? 남친의 개인 운동까지 맡고 싶진 않았어요. 굳이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저 커플끼리 만나서 운동을 하는 것만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죠. 티격태격 몇 번을 더 싸우고 더 굳건해졌으며 그 후로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고 저는 제 꿈대로 현모양처가 되기로 결심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능했고 사랑하는 관계도 좋아 보였어요. 연봉도 높았고 복지 혜택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며 사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다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때쯤 오랜만에 옛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외국에 유학을 가서 몇 년을 있었는데 그곳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며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꽤 친했던 친구였고 성격도 워낙 활발했기에 저는 혼자 있는 친정오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친정오빠도 유쾌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잘 맞겠다는 생각에 둘을 연결시켜 주었고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둘 다 너무 좋다고 하면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연애를 하더니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했지만 둘이 좋다는데 말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빠가 나이도 있고 하니 저희 집안에서도 빨리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 싶었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한 오빠는 이혼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몇 달 후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외국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났었고요. 친정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와 격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딴 애를 소개시켜주냐? 외국에서 그렇게 남자랑 살던 애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한테? 오빠 미안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난 그저 오빠가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아, 정말 실망이다. 됐고 앞으로 그냥 남남처럼 살자.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내가 외로워 보이든 불쌍해 보이든 나 혼자 알아서 할 거니까. 알았어? 친정오빠는 아주 많이 흥분한 상태라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오빠와 연락을 단절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이었어요. 연애할 때의 그 느낌과 결혼하고 난 후의 느낌은 다르잖아요. 남편이 워낙 말수도 많지 않고 재미가 있지도 않는 스타일이라 집안에서는 거의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정도였었죠. 아이 둘을 낳고 기르다 보니 남편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아빠가 주말에는 아이들을 재미있게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운동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일의 특성상 출장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아주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딸만 둘을 낳았는데 시댁에서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며 제게 바로 셋째를 가지라고 성화하셨어요. 집안 대가 끊긴다고 하시면서 강요하시는데 어쩔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임신을 하라고 하셨죠. 근데 아이는 저 혼자 같나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서 제 곁에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 내조를 하는데 몰두했어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듯이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아내가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바쁜 남편이 신경 쓰지 않도록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제가 알아서 처리했고 심지어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는 것조차 저 혼자 끙끙대며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 있는 마트 사장님이 제가 남편 없이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사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 끝에 제가 뭘 물어보았더니 남편 있느냐고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요. 난 하도 바깥분이 안 보이시길래 해외에 계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실례가 됐다면.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실 수 있어요. 워낙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집에 잘 안 있긴 해요. 아유, 남자들이 다 그렇죠. 한창 일해야 할 나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한창 아빠랑 시간 보낼 나이인데 안타깝긴 하네요. 마트 사장님은 동네에서 굉장히 병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다정다감하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예뻐해 주셨죠. 그날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에 살면서 현모양처라는 꿈이 단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분명히 엄마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텐데 저 혼자만 끙끙대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하루 날을 잡아 말을 꺼내려 해도 왠지 남편은 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이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 커플들은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운동은 함께 하지 않았지만 함께 밥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 커플도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후에 바로 결혼을 했는데 앞으로 아이는 낳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언니는 몸매 관리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딱 여자 대장부 스타일이더라고요. 저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 언니를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있는 옷장을 뒤져 최대한 섹시한 옷을 입어봤는데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 백화점에 가서 예쁜 속옷을 하나 산 후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벌떡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서 저보고 이상해졌다고 흰잔까지 주더라고요. 여자로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쥐구멍을 해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희 부부는 몇 년간 잠자리를 손에 꼽힐 정도로밖에 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어느 날은 제가 다가가도 전에 남편은 피곤하다며 다른 방에 가서 잠을 청하는 적도 있었고 웬만하면 밤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면서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자로서 그렇게 매력이 없나 싶었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모든 일에 소극적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마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그제 주말에 바깥분 뵌것 같아요. 아이들과 많이 다니면서 한눈에 봐도 알아보시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유,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한 걸. 어머나,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바깥분이 누나랑 사이가 엄청 좋으신가 봐요.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시고 손도 잡으시고. 요즘 그런 남매 찾기 진짜 힘든데?
네? 누나요? 네, 그날 누나분과 같이 술이랑 사러 오셨잖아요. 토요일 저녁 10시쯤인가? 거의 마감할 때 다 됐어요. 저도 문 닫을 시간이라 손님이 바깥문 밖에 안 계셔서 정확히 기억나요. 동생 집에 놀러 오셨다고 하던데? 마트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남편의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한창 놀다가 술이 떨어져 이것저것 뭘 좀 사온다고 남편과 그 언니가 함께 마트에 간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재우느라 함께 가지 못했었는데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손을 잡았다니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저희 동네 마트에서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남편은 제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 이런 사람이었어? 현모와 형처는 원래 이렇게 남편한테 집착하는 거야? 아니,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애 잘 키우고 내조 잘하면 됐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상하잖아.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광경이라고. 당신이 친구 와이프랑 팔짱 끼고 손을 왜 잡아? 도대체 둘이 뭔데, 어? 남편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장난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화가 난 마음에 그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언니, 저기 혹시 우리 동네 마트에서 내 남편이랑 손잡고 팔짱 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도 쳤겠지. 우리 운동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어깨 동무도 하고 뭐 그래? 자기가 운동도 안 해보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걸 모르나 본데 그런 걸로 따지면 벌써 몇 명이나 다 바람났겠다. 네? 언니, 저는 그래도 그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스킨십을... 함부로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증거 있어? 외국에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뭘 일이 꽉 막혀서 따지는 거니? 집에서 현모양처도 좋은데 제발 바깥 돌아가는 상황 파악도 좀 하고 그러고 살아. 알았어? 그 언니 역시 저를 완전히 꽉 막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둘이 예전부터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고 운동을 하면서도 터치도 많이 하길래 제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저희 육감을 믿는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얄밉고 꼴배기도 싫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기 싫고 마음속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무 경제적인 능력도 없이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목숨 걸고 하던 제가 뭘 해먹고 살 수 있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고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 화가 났던 제 마음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별다른 재미 없이 살아만 가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임을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기분도 별로고 해서 오랜만에 나가보았습니다. 모처럼 아이들 없이 혼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니 너무나 설레이더군요. 화장도 곱게 하고 아니 또 원피스도 꺼내 입고 친구들이 모인 자리로 나갔어요. 하나같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약사가 되어 있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는 친구들에 비해 저는 집에서만 있는 것 같아 초라해지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참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한 3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뒤처져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도 공감이 하나도 안 되었고요. 그런 기분으로 2차까지 가기는 그래서 1차에서 빨리 자리를 마무리하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뭔가 마음이 울적해서 창밖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어느새 도착한 집 앞에 부랴부랴 택시비를 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택시 안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칠칠 맞다는 잔소리를 한껏 들은 후 청하지 않은 잠을 겨우 청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 어제 택시기사인데요. 휴대폰 놓고 내리셨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내려드린 그 집 앞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30분쯤 뒤에 나오세요. 택시기사의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나쁜 목적으로 휴대폰을 팔려는 사람도 있다던데 정말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잠시 뒤 택시기사를 만났고 기사는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저기 당신 남편 김상민 그럼 맞죠? 네? 어머나, 저희 남편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죄송해요. 보려는 건 아닌데 휴대폰 배경화면에 사진이 있길래요. 그럼 저랑 같은 회사 다니던 놈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 꼴이지만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셨군요. 말하자면 회사에도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제가 나왔는데 택시 하는 걸 말하니까 언젠가부터 아주 많이 저를 부르더군요. 여기저기 갈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기사님을 부르신다고요? 저희 남편 차도 있는데 굳이 왜 택시를... 그게 저기 자기 차로 다니면 걸린다고 하면서 웬 여자랑 허구한 애들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럼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더군요. 정말 주말이고 주중이고 허구한 애 쏘다니는데 눈뜨고는 못 볼 꼴이에요. 저도 저 자식이 있는 몸인데 둘이 얼마나 그쪽 욕을 하든지. 여기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혹시 몰라서 찍어 놓은 건데. 택시기사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친구 커플의 그 언니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어느 고급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시게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놈 정말 못쓸 놈이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제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았어요. 지옥이 바로 이곳인 듯한 느낌이 들어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데 마땅히 털어놓을 친구도 없었고요. 그때 친정 오빠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땡기더라고요. 오빠, 나 정말 안 보고 살 거야? 나 있잖아. 왜 그래? 왜 울어? 말해봐, 무슨 일이야? 박서방이 뭐라고 했어? 오빠, 그 인간이 그놈의 친구 와이프랑 바람이 나서. 뭐?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어디야? 집이야? 내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런 나쁜 놈. 잠시 뒤 친정 오빠는 정말 쏜살같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택시기사가 가지 않고 기다려주었죠. 택시기사는 친정 오빠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런저런 설명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모든 사실을 듣고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에 오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고 오지도 않았어요. 친정 오빠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남편의 회사로 당장에 달려갔고 사무실 안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장을 피웠습니다. 친정 오빠 덕분에 남편의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의 파렴치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네가 감히 이딴 짓을 해? 내 동생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집에서 내조하고 애들 잘 키우고 있으니 누구를 바보 등신으로 하냐? 딴 년도 아니고 어떻게 자주 만나는 친구 와이프랑 큰 짓을 하냐? 저기 형님 그게요. 일단 나가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사무실이에요. 일하는 곳이라고요. 그래 알아 니놈 사무실. 네가 안 오니까 내가 왔다 어쩔래. 넌 한번 개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여기 사람들이 너 보면 세상 얌전한 사람으로 할 텐데 네 본 모습을 알려줘야지. 안 그래? 나가서 얘기하시자고요. 무식한 게 정말 이러실 거예요? 체면이 있지 사람이 왜 이러세요? 그래 나 무식하다. 그래서 이혼했다 어쩔래? 나 인생 아쉬운 거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이판사판 해보자고. 그는 어디 있어? 그냥 다니는 운동클럽이가 뭔가 내가 오늘 찾아서 다 뒤집어 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금신 두들겨 패주고는 친정오빠는 저를 데리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챙기고 간단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데려다 줬어요. 너 이놈아,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미리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여태까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오빠가 남남처럼 살자며. 오빠가 그러니까 연락하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이.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넌 가만히 있어. 애들이나 잘 챙기고.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알았어? 여태껏 살면서 친정 오빠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크고 울창한 나무처럼 제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집중을 다했어요. 아이들이 왜 짐을 싸서 친정에 와 있는지,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평소에도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기에 적응을 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오빠와 그 상간녀가 운동을 한다는 클럽으로 찾아갔어요. 차마 제가 나서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친정 오빠는 저보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버젓이 그 여자와 제 남편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까지 아주 재미있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벌여놓고도 어쩌면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뒤끓었고 그대로 문을 열고 돌진을 했어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돌진을 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강한 펀치가 얼굴을 강타했어요. 그리고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휘어 잡아버렸죠. 야, 네가 감히 어디라고 이딴 짓을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내가 그렇게 등신 같았어? 이런 더러운 것들. 네 남편도 아냐? 니네들이 짐승같은 짓 하고 다닌 거? 이거 뭐야? 너 미쳤어? 왜 이래? 여기 운동하는 곳이라고 이런 무식한 년.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해. 무식한 년한테 한번 된통 당해봐라. 사람들은 주변으로 몰려들어 웅성거렸고 상간녀의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면서 화가 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운동하라고 했지. 누가 쓰레기 짓 하라고 했냐? 여자가 그렇게도 없냐 등신아. 네 친구 와이프랑 있는 짓을 해.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 제 이야기를 들은 상간녀 남편은 몹시 극도로 흥분하더니 제 남편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눕혀놓고 많이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남편의 얼굴에서는 피가 나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둘을 말리느라 애를 썼어요. 잠시 뒤 누군가 부른 경찰이 다가왔고 그 둘을 떼어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상간녀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결국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같은 입장으로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처참하게 배신당해버린 그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 남편은 그 상황에서 절대로 이 폭행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콩밥을 먹인다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내 얼굴이 진짜 이러 만들어. 콩밥이나 먹어라. 합의 절대 안 해줘. 너 어떻게 네가 내 와이프랑 그딴 짓을 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야, 간통죄는 없어졌어. 근데 폭행은 죄가 크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는 네가 지은 거야. 뻔뻔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상간녀의 남편은 처참하게 목 놓아 울었어요. 결국 그 둘은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저와 오빠는 상간녀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돈이나 말했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참나. 증거 있어요? 동생이랑 오빠랑 아주 꽉 막혀 있으시네. 요즘 간통죄도 없는 마당에 몇 번 논거가지고 이러면 곤란하지. 답답한 사람들아. 그래, 몇 번 놀았으니 그 대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지. 택시기사가 그러더라. 해도 너무한다고. 니네 적당히 했었으면 이런 꼴도 안 잡히지. 사진도 다 했으니까 나중에 변호사한테 딴소리 짓거리지 마라. 알았냐? 오빠는 얼른 저를 데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제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옛날
오빠가 먹을 걸로 가장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이날은 제게 모두 양보하느라 오빠는 별로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 지글지글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익으면 모두 제 앞으로 놓더라고요. 많이 먹고 힘내 이 바보야. 네가 힘을 내야 앞으로 애들이랑 먹고 살지. 내가 이혼 선배로서 말하는데 외롭고 힘들긴 하더라. 근데 돈 있으면 그런 게 다 커버가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역시 이혼하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네. 고마워, 오빠. 그리고 앞으로는 조용하고 있을 두껍다고 다 착한 사람 아니란 것만 명심해. 나같이 말 많고 까부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이 안 웅큼하다니까. 알았냐? 이 바보야. 에이, 오빠가 일자리도 알아보고 당분간 생활비 좀 줄 테니까 돈 걱정 같은 거 하지도 말고. 오, 멋있는데 내가 또 소개팅 시켜줄까? 이놈이 정말 나 2번 죽이려고 하냐? 그래 웃자. 웃어버리자. 웃으니까 보기 좋다. 그날 오빠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친정오빠는 정말 열심히 제 이혼을 준비해 주었어요. 본인이 한번 해봐서 잘한다면서 저는 오로지 제 자신만을 챙기라며 격려해 주었죠.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오는 문자와 전화들은 모두 오빠가 처리해 주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나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똑소리 나게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오빠 덕분에 저는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 더불어 재산분할과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추가로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거의 왕따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되게 조심스럽게 문자가 와서 말해준 내용이에요. 저희 오빠가 회사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후에도 뻔뻔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다른 사람들이 거의 무시했대요. 사장님도 그 소식을 듣고는 권고사직을 권유했다는 소문까지도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더 후련했어요. 설마니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아이들 양육비 줄 돈은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상간녀 역시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하긴 그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직 애도 없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은 거죠. 추가로 들은 얘기는 그전에도 몇 번 수상쩍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상간녀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 중에 연락이 와서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술자리나 운동 모임에서 제 남편과 자신의 아내가 약속이 있다며 각자 자리를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따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데 그때도 우연하게 만났을 뿐이라며 발뺌을 하는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했어요. 제 남편 못지않게 그 상간녀도 주말이고 주중이고 맨날 집을 비우는 시간도 많았고 핸드폰도 늘 어려운 패턴으로 잠겨 있어서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충분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같이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자신은 못다한 공부를 하러 이참에 외국에 몇 년 나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양쪽에서 이혼 소송당하고 위자료 소송당하고 그러면서 많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제 아는 형이 운동클럽에 같이 있는데 처음에는 버젓이 그곳에 나와서 둘이 같이 산다 어쩐다 하더니만 결국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참, 이렇게 헤어지고서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파렴치한 짓을 한 걸 알기나 할까요? 더도 덜도 말고 그 두 사람은 다시 결혼해서 똑같이 자기들이 한 짓 되돌려 받아봐야 할 거예요. 상간녀의 남편과 전화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외국에 나갔는지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기르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꿈이 현모양처는 중도의 끝이 나긴 했지만 현명한 엄마가 되리라는 목표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친정오빠가 소개시켜준 일을 배우면서 하느라 어리버리하고 힘들지만 적어도 퇴근하고 아이들과 있는 시간만큼은 올고오지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아이들은 가끔 왜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느냐고 묻기도 해요. 엄마, 왜 아빠는 같이 안 살아?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이랑 사는 거야? 그 집에 다시 안 가? 난 그 집 좋았는데. 아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와서 살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나온 것뿐이야. 아빠가 너희들과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하긴 아빠는 우리 집에 있을 때도 맨날 안 놀아주고 늦게 들어오고 토요일에도 나갔으니까 지금이랑 별 다를 것도 없지 뭐. 괜찮아 엄마. 딸들은 아빠에 대해 크게 미움도 애정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해요. 화목한 부부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는 아빠와 함께 살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이 방법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생각해요. 꼭 그렇게 가까운 사람과 그랬어야만 했는지 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인과 바람을 피우니 상처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정이 모두 파탄이 나고서야 자신들의 쾌락이 끝이 났는데 왜 그 힘든 마음을 아무 죄도 없는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이렇게 이곳에 털어놓으니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